제1차 세계대전 호와이즈 해석판입니다. 먼저 이 시기에 독일군을 이끈 총참모 누굽니까? 독일적 육군 참모총장 슐리펜 백작입니다. 이 사람 생활 패턴이 뭐냐?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나만 고민하지 말고 니들도 고민하자. 이 새로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게 잘 굴러가는지 실제로 작전 훈련을 야전에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죠.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대규모 야전 훈련이 일어나요. 군단급 병력이 양쪽에 동원되는 여기서 나온 결론들, 사후강평 해야죠. 그 강평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진짜 실전형 군대 사실. 그 계획을 이렇게 반기 동안 수정을 해서 또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또 반기죠, 개정판을 저거. 만들어갖고 다시 배부하고 물고 돌리고 물고 돌리고 물고 네, 돌리고 이게 그 전 거는 다 폐기시켜버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있다가 벌써 10년이 지났나? 슐리펜 총참모장 재임 기간 동안 무려 4번이나 바꿉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보다는 프랑스가 더 위협적인 것 같으니까 프랑스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옮겼다가 94년에는 프랑스한테 이제 공세를 하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1897년에는 근데 프랑스가 로렌이나 이쪽에 요새를 계속 강화하고 있네. 그러면 베르댕 쪽으로 살짝만 돌아서 한번 가볼까? 작은 포위를 계획했다가 1904년 러이 전쟁 한참 때는 더 요새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뒤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뭔가 조금씩 바뀌고 1906년에 슐리펜이 물러나면서 소몰트케한테 대프랑스 전쟁이라는 비망록을 하나 줍니다. 중요한 순간에 꺼내봐. 뭐 이런 소리 좋겠죠. 퇴임하면서 소몰트케한테 줬던 그 비망록을 우리가 그 슐리펜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슐리펜 계획의 실체를 군사 사학자들이 잘 꿰어 맞췄겠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국경지대는 요새화되어 있어서 대규모 부대를 못 보내요. 그러면 점점 요새화 없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가기 좋은 길, 룩셈베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입니다. 더 많은 포위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네. 국경지대 요새선 뒤에 프랑스군 주력이 딱 거기서 도사리고 있으니까 걔네들 북쪽으로 우회해서 걔네 뒤통수를 쳐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강력한 요새 전면에는 병력을 최소화하고 뒤통수를 날리는 이 훅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강펀치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슐리펜 계획의 맞습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과 좌익의 병력이 한 7대1 정도로 맞추게 되는 거고 그 요새 앞에 있는 좌익 같은 경우는 우익이 돌고 있는 동안에 막아야죠. 거기 있는 프랑스군 주력을 고착시켜. 막아주거나 고착시켜주거나 잘하면 뒤로 조금씩 끌어들이고. 이리 와 컴온 하면서 이제 유인해주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기동이 딱딱 맞아야 되고 시간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동원, 전개, 작전, 그다음에 도는 거 회전 다 타임테이블 며칠에 여기까지가 여기 다 맞춰놓은 정말 틈을 찾아보기 어려운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맞네요.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을 통해서 불확실성이나 마찰을 사전에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슐리펜 계획은 일종의 탁공이다, 네. 닥치고 공격이다라고만 네.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촘촘하게 계획을 그렇죠. 짠 것이었고 드는 느낌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축구 선수들을 풋살 경기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하게 만드니까 원터 스페이스 예, 예, 탁골 이렇게 넣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수정보안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야, 지금 요새 늘어났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야, 다시 수정보안해. 이러면서 지금 계속 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기에 사람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슐리펜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맞습니다. 아, 이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문제의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아, 혹시 누구십니까? 그분인가? 혹시 그분? 정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비델렘 2세가 여기서도 또 골칫거리로 등장해요. 독일군 참모본부가 이 당시에 계속 작전을 가다듬으면서 아까 1년 연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을에 하는 대기동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기동 훈련이 딱 벌어지니까 우리 비델렘 2세께서 굉장하게 밀떡이잖아요. 좋아하잖아. 밀떡이니까 내가 좀 군대 좀 알지. 내가 직접 가서 이거 좀 관할 좀 해야겠어. 아니, 해군만 참견하는 거 아니었어요? 해군은 요거 조금 뒤에. 어. 아직 해군 건함 경쟁하기 전에 그때는 해군이 없으니까 이 육군 쪽에 밀떡 여기에 기지를 해. 그래서 뭔가 안 되니까 해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건 좋아요. 이 황제가 가서 이 관심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참관만 하시면 되잖아요. 답답해. 장군, 내가 직접 한번 지휘를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쪽으로 기동,
이쪽으로 기병을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뒤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참견을 하니까 장군들이 계획대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황제가 참견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달려들어갖고 깨부수면 되겠어요? 아, 그게 왜 안 돼? 난 그게 의문이거든요. 야, 차라리 저 양반이 저렇게 나서니까 우리가 이때 현실적인 거 보여줬자니까 한번 작살내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끼어들게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렐렘 2세는 정말 말씀대로 자기가 통수권자잖아. 통수권자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위대한 지휘관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전부터 사실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선례가 있어요. 필리펜 전임자가 발더제 때잖아요. 1890년 기동훈련에서 비렐렘 2세가 실제로 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발더제가 이때 오냐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작사를 내자. 철저하게 격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임을 잃고 해임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잘린 사람이 발더제만도 아닙니다. 또 있어요? 줄줄했잖아. 또 아주 유명한 장군 한 분이 이 문제에 휘말립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파울 폰 힌덴부르크예요. 힌덴부르크 장군도 네, 좌천이래요? 힌덴부르크가 군단장일 때 대기동 훈련에 나왔다가 성질이 있어갖고 그때 역시 좀 치받았어요. 웃겠구나. 그래갖고 역시 힌덴부르크도 얼마 있어서 또 옷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장 축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단장이 골 몰고 가면은 고참들이 비켜주는 이유가 다 그런. 그러니까 막 어이쿠 하면서 쓰러져 주고 막 하는 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슐리펜은 이제 그래도 비위 맞춰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동훈련에서 원래는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이게 끼어드니까 한 2, 30밖에 평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획 수정에 있어서 작전 계획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었대요. 그럼 비렐렘 2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자기가 이겼으면 그러니까 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더 와, 역시 나는 군사적 천재야 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전할 때 이럴 거야. 다 독일군 참모보는 거. 이거 안 되나? 막 이럴 거야 분명히.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발더제는 사실 자기가 독일의 수상이 되고 싶었던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야망도 있었어요. 정치적 야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몰트케나 발더제는 사실 둘 다 정치와 군대는 좀 분리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정치를 나름 이해하는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슐리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를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만 파고들겠어. 그렇죠. 완전히 군사적인 면에만 네, 매몰돼 그러니까 버렸죠. 한마디로 정말 시야가 어때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비렐렘 2세가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원흉이네요, 원흉. 네. 비렐렘 2세의 악영향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또 있어요? 이렇게 육군에서 자신 뿜뿜한 비렐렘 2세가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이제는 해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잖아요. 그다음에 건함 경쟁을 막 주도하면서 국방 예산을 갖다가 상당수를 해군 쪽으로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아줬는지 우리가 제가 얘기를 네.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900년대가 되면은 육군 예산이 쪼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프랑스와 러시아는 자신들의 대독일 전쟁 계획을 점점 정교화하고 요새도 강화하고 공격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시간차 공격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는 수비적으로 나오고 어느 한쪽부터 전력을 집중해서 먼저 친다. 그러려면은 이 막는 쪽이 안전하게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새가 있어요. 요새가 있어야죠. 돈이 많이 왜냐면 들어요. 그죠. 요새를 계속 보수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 강력한 무장도 하고 콘크리트도 더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네, 다 그 돈이 다 해군으로 가는 거. 그죠. 군함 만드는 데 들어가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비렐렘 2세는 약간 우리한테 무다구찌레냐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교수님 혹시 이 시기에 비렐렘 2세 뭐 영국 스파이설 이런 거 없나요? 근데 사실은 비렐렘 2세가 뭐 애송이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인간적 매력이 그렇죠. 컸던 네, 사람이에요. 일단 이렇게 멋쟁이였고요. 네. 나름대로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흡입력이 좀 있었고. 예, 비렐렘 2세가 쉽게 말하면 요 재벌 2세. 그러니까 신임 총수일 적당한 텐데 비유였습니다. 기업을 새로 세운 창업주를 모셨던 노가신들은 상당히 어떤 이렇게 검소하고 자기 스스로 내보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 가서 보시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총리실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주 검소하고 검약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비렐렘 2세가 만든 새로운 황궁은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내 겉모습에 좀 심취해 있는 사람이지만 좋게 말하면 독일의 힘을 과시해서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약간은 센터 병이 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아무리 들어도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슐리펜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나는 이제 좀 쉬련다 하고 복주머니 하나 남겨주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실리펜 계획. 그러다 보니 다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우리 비델륨 2세는 후임은 좀 달라야겠어. 그 양반 너무 꼿꼿하고 내가 바늘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나 이런 사람 싫어 라고 해서 그 다음엔 좀 말랑말랑한 총참모장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몰트케입니다. 소몰트케 등장. 소 몰트케. 대 몰트케의 조카입니다. 이 소 몰트케는 삼촌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성향이. 소 몰트케는 일단 비델륨 2세와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랫동안 비델륨 2세의 부관을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사석에서는 거의 말 까는 식으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고 굉장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첼로도 굉장히 잘 켰다고 하고 평소에 여러 가지 공연 보는 것도 즐기고 그래, 장교도 좀 놀아야지. 장교도 좀 쉬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지. 막 이런 쪽을 하니까 잘 맞네. 네. 여러모로 비례름 입맛에 좀 맞다던데요. 그렇죠. 비대장 미세가 보기엔 내 치세의 군인은 이래야 돼 하면서 소 몰트케를 야, 네가 좀 이제 총참모장을 해줘라. 그러니까 딱 소 몰트케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맡으시다면 맡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동 훈련 나오지 마세요. 야, 그래도 에이, 알았어. 나 요즘 사실 육군에도 관심이 있다. 육군에 관심이 없어. 너 알아서 잘 해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나갔어 그래. 그리고 흰덴 부르크를 자른 거죠. 여기서 사실은 제가 그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비델륨 2세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군사 문제에 집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날 때 제왕절개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산모에게 그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땡겨냈어요. 그때 신경을 다쳐가지고 한쪽 팔을 못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팔을 못 쓰는 신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말하면 콤플렉스 작용을 해서 나는 강한 사나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군대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장군들보다 최소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나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예, 이게 뭐 제가 비델륨 2세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약간의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화근이 됐구나.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슐리펜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야, 이거 전면 재수정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슐리펜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시작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이 전임자가 남겨준 복주머니를 딱 열어봤는데 역시 슐리펜답네. 뭐 천재성이 돋보이긴 하지. 그 양반 정말 똑똑하잖아. 그런데 너무 위험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도박 사기질이 있다. 너무 위험이 크다, 리스크가. 막상 하려고 하는데 되나? 걸리는 게 많아. 이게 너무나 걸리는 게 많은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오른쪽 훅을 날릴 수 있었던 거는 프랑스가 감히 이쪽으로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 알자스 오른쪽으로 먼저 공격해 올 수도 있겠는 걸? 잘못하면 빈집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을 너무 비워두기에는 이것도 위험해 보이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좁은 통로로 대군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프랑스가 냅둘까? 여기 만약에 프랑스랑 벨기에가 합심을 해갖고 틀어 막으면은 여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완전 병목.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빡빡하게 시간표를 짜다가 이거 틀어지면은 우리 진짜 낭패 볼 수 있어. 우리 이게 다 대군이 갇혀 있는 사이에 왼쪽에선 빈집털이 당하고 역포위 당하면 어떡해?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걸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도 프랑스군의 성을 아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계속 첩보망을 정보가 가동을 들어오죠.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프랑스가 공세 계획을 세우고 있다더라. 그렇죠. 저기가 바로 알자스 로렌 그 요새 지역으로 뚫고 네. 올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를 그 조그마한 병력으로 놔둘 지휘관이 누가 있을까요? 야, 1대7은 좀 너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벨기에 쪽도 문제는 슬슬 요 무렵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슐리펜이 처음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벨기에가 우리가 국경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세기 말부터 벨기에가 독일이 우리 중립을 침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그때부터 벨기에 메즈강 전선에 아주 강력한 요새지대들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도 프랑스가 뒷돈을 대줬죠. 그러면서 거기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 보이는 리에주, 나뮤르, 안트베르펜, 앙베르 그쪽입니다. 엔트워프. 네, 영어로는 엔트워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을 갖다가 요새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몰트케겐 난감해진 겁니다. 야, 갈 데가 없는데?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표를 지키기가. 그러다 보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오른쪽 벨기에 통과하는데 너무 몰빵하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 좌익도 어느 정도 방어 병력을 배치해 놓자. 그러면서 좀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행하자는 쪽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작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한 방에 빵 쳐가지고 빠르게 굴복시키는 게 이게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몰트케는 근본적으로 양면 전쟁, 큰 틀에서의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가 러일 전쟁 이후에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빠르게 회복을 또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돈 내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사실 있어요. 독일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약화되고 있어요. 야, 러시아랑도 뭔가 잘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은 앞으로 다면 전쟁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영국까지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딱 전제적으로 잡아나왔던 단기 결전 과연 될까? 그러니까 6주 안에 프랑스를 경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슐리펜 때랑은 달라. 이게 딱 취임한 순간부터 1차 대전 갈 때까지 계속 변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1차 대전 했을 때 전쟁 계획은 뭐겠어요? 바로 그 해 딱 맞는 거잖아요. 그 전에. 너무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슐리펜 계획의 골자는 따르기도 합니다. 아, 기본 틀은 유지한다. 왜냐하면 저 아래쪽 베르덩부터 벨포르 사이를 뚫기에는 거기는 너무너무 방비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벨기엔 뚫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데 병력을 그래도 많이 집중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쾰른 쪽에서 아헨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쪽 철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강화합니다. 철도역도 용량을 좀 더 긴 열차를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승강장을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무기들을 실은 열차들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게 저 일대의 수많은 철교들도 강화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좁으니까 저쪽으로는 3개군만 일단 빠져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정하고 원래 우익에 가기로 했던 1개군은 대신에 요 남쪽에 알자스 로렌 방면으로 해서 좌우익의 무게를 갖다가 과거 전임자는 한 1대7 정도까지 생각했다면은 여기서는 한 1대3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그 위로 가는 루트에서 원래는 슐리펜 계획에서는 네덜란드까지 이용하는 거였었는데 네덜란드는 빼요. 왜냐하면 몰트케가 보기에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항구를 우리가 쓸 필요는 있다. 약간 이런 판단 때문에 뭐 네덜란드를 제외하는 정도. 이렇게 우익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작전의 최종 목표 자체가 조금 또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슐리펜이 세웠던 계획에는 대군이 벨기에를 통과해갖고 파리의 서쪽을 돌아서 파리까지 다 포위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슐리펜이 계속 강조하는 해안가까지 병력이 오기 스치도록 가야 되는데 뭘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연히 군사적으로 봤을 땐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모든 게 파리 중심으로 돼 있어요. 교통망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철도선이 파리에 한번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요. 파리가 남아있는 한 프랑스군은 계속 증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파리를 갖다가 봉쇄시켜 버려야지 프랑스군의 증원이 다 차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작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몰트케 병력으로는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파리까지 상황을 봐서 가급적 포위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진 말자. 안 되면은 되는 만큼만 포위하자.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던 거죠. 네. 좋게 말하면 좀 유연성을 갖자라는 의미로 네, 해석이 상황을 되는데 봐서.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어떤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평가냐면 슐리펜이 대작을 만들어놨는데 소몰트케가 다 죄다 망쳐놨고. 거기에 이제 소심하다는 평가가 꼭 들어가요. 소심한 소몰트케가 틀어버려가지고 결국 단기 결전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혹한 1차 대전이 돼버렸다. 거기에 대한 결국 비판을 누구한테 계속 가하는 거예요? 몰트케한테. 아, 대몰트케와 소몰트케가 한자로 클 때와 작을 소가 아니라 대범할 때와 소심할 소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슐리펜 계획이 정말 모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의 해법이었나. 슐리펜 계획을 칭송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신화였어. 이건 다 모든 전쟁의 본질을 무시했던 너무 이상적인 계획이었어. 그래서 소몰트케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야. 또 이런 이제 비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전장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이상적인 계획이었고 그거를 소몬트케는 나름 상황에 맞게 수정을 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몰트케가 분명히 이런 상황 인식을 했다면 이 사람도 전면적으로 뭔가 바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몰트케는 과감하게 이거를 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다 뭡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슐리펜 계획이에요. 기본적인 유산을 갖고 그래서 왔군요. 몰트케가 수정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계획을 여전히 뭐라고 부릅니까? 슐리펜 계획. 슐리펜 계획이라고 부르고 혹자는 슐리펜 다시 몰트케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자는 1914 계획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의 슐리펜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외교가 파탄 났어요. 그럼 유일하게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지금? 군밖에 없는 건데 군이죠. 내가 뭔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 부담과 압박이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소몰트케는 아마 그거를 딱 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바꾸기도 어려워해. 지금까지 군의 모든 훈련과 준비와 이거는 다 뭐에 따라 맞춰져 있는데 슐리펜 플랜에 따라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경로 의존성 같습니다. 네. 과거의 유산이 이렇게 쌓여왔는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뒤엎고 막 한다는 거는 후임자로서 웬만한 사람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지죠. 그 도박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또 성공하면은 네. 또 계산된 위험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후 평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그런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고 있고 슐리펜 계획대로 했으면 성공했을지 않았을까? 이건 사실 군사학자나 이런 역사학자보다는 군사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1차 세계대전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참 당황스러웠다라고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소몰트케가 다 망쳤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학설들이 등장하고 몰트케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 군사사학계에서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게 몰트케를 더 이상 비난할 수만은 없는 그 사정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뀐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논쟁이 나중에는 이제 역사학에서 어떤 논쟁까지 이어지냐면 주보 논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논쟁인데 그렇습니다.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그것도 주장을 하고 10회 이상을 이제 가는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결국 나오냐면 슐리펜 계획은 없었다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웬 뜬금없는 그야말로 풋내기의 일성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나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를 큰 거를 제대로 딱 치고 나니까 결국에는 서로 계속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도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슐리펜이라는 계획이라는 게 나름 어떤 형태로는 있었는데 그거를 나름 현실적으로 수정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된 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역사학계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영국의 그 알프레드 코번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내세웠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프랑스 대혁명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학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됐었는데 거의 버금가는 충격적인 발언이겠네요. 슐리펜 계획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군사사가 발전하게 될 텐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러시아사 전공자로서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과소평가 내지는 이게 안중이 없는 이런 것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역시 독일하고 프랑스일 텐데 슐리펜 계획이 엄청나게 정교한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랜드 플랜일 텐데 이 전제 조건이 러시아가 산업화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해서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프랑스를 제압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생각 밖으로 빨리 병력을 동원해서 이동하게 된다면 이 전제가 어그러진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에는 일정 정도는 러시아에 대한 과소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매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왕 도박할 거 애초에 그냥 세웠던 계획으로 한 번에 해봤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묶고 더블러가 그렇죠. 바로 예, 예. 활짝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보불 전쟁 때 프랑스군 하면 와르르르 먼저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자, 프랑스군 복수를 다짐하고 절치부심하면서 40년 넘게 칼을 갈았습니다. 미바 프랑세 여기서 나와요. 이게 프랑스군도 역시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작전 계획 제 17호 작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프랑스 군부의 그 당시의 생각을 보면 무조건 이겁니다. 한번 깨져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욕을 씻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씻어야 되냐? 오로지 공격 작전이다. 오로지 공격 또 공격. 여기에 대해서 이 전면적인 교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벨기에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중해서 방어 작전을 편다는 게 원래 프랑스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계획이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 미래에 있는 우리는 네. 좋은 작전이었는데. 네. 유사시가 되면 모든 병력을 총 집결해서 한 방에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한 방에 뚫고 어디까지? 우린 베를린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호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조제프 조프르라는 프랑스군 총참모총장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불 전쟁에서 파리 포위전에서 참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평가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파리 시민들이 이 사람을 나중에 이제 파파 조프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좀 침착한 성격이래요. 보통 근데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면 어떤 공수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할 텐데 역시 모든 프랑스군 엘리트들이 같이 생각했듯이 공격적이죠. 공격만이 살 길이다. 닭공. 근위 공격 기병대. 매정들아. 근데 요 공격 제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무렵에 프랑스군이 탁공, 광기에 사로잡혀하고 공격만 막 신봉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근거 없이 무모한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보불 전쟁을 철저히 연구해 본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우리가 졌나? 그때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나하나 곱씹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불 전쟁 때 얘기했을 때 마르스라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개 군단급이 퇴각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고작 기병사단들이 나와서 까짝까짝대는데 그거에 쫄아서 군단급 부대들이 패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군다나 그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몇 명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프랑스의 장점, 엘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매정들아 정신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스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죽을 날 바라보면서 다들 침울하게 있었느냐. 그때 우리가 더 한 번 더 기사를 발휘해갖고 남쪽이건 어디건 한 번 뚫었으면은 실제 독일군 포위망이 그렇게까지 견고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때 너무 쫄았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니까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었냐. 보오 전쟁을 하는 거 보고 드라이제 소총을 무장한 프로이센군이 선전하는 거 보고서 우리도 방어가 이제 중심이다라고 해서 샤스퍼 소총과 미트라이즈 갖다 놓고서 그때부터 방어 전술을 강화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엘랑이 꺾였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다. 이런 결론에 막 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프랑스 군부 내에서는 우리의 장기 엘랑을 되살려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페르디낭 포슈라는 사람입니다. 공격 제일주의자. 네. 우리는 화력을 강하게 갖추면서 동시에 기세를 살리는 양수겹장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기동화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세를 갖고 전진할 때 같이 함께 전진하면서 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이런 화력을 확충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점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프랑스의 주류 교리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프랑스에서 나왔던 교리 중에 하나가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공격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던 프랑스군에 대한 반성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공격 타이밍을 하기 위해선 이 엘랑이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엘랑이 있어야지 공격 타이밍에 대한. 그렇죠. 저는 참 여기서 기대되는 거는 그런 프랑스가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교리가 완전히 방어로 바뀌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급격하게도 될까라는 이제 약간의 기대감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느껴지기에는 프랑스가 보불 전쟁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모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뭐 네노라는 군사 강국들 다 그랬어요. 실례로 봅시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군은 정말 한심한 놈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러일 전쟁 때 전쟁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일본 겨우겨우 이기잖아요. 여순 요새 전투만 놓고 보더라도 6개월, 7개월 했는데 일본군이 말 그대로 닥돌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겨우겨우 함락시키고 사실은 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네. 정도죠. 뭐. 그러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겼다라고 하면서 전운을 분석할 때 역시 화력보다는 우리의 돌격 정신, 공격 정신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네. 역시 우리 창군의 기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공격 정신밖에 없어. 그걸 보면서는 일본군을 한심한 놈들, 역시 너희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근데 일본군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러일 전쟁에서 여러 유럽 열강들이 관측단을 보냈는데 그때 프랑스군 장교가 딱 했던 말이 있어요. 일본군의 승리는 일본군의 공격 정신 덕분이다. 저것이 엘랑이다. 엘랑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비록 포슈는 화력도 집어넣으면서 변호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분위기, 군대를 지배하고 있던 군사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는 군사적 낭만주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화력도 저 막강한 무기도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 기세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지휘관들은 머리를 잘 쓰면 된다. 그게 신념이자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념이자 믿음이 나올 때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대부분 무기가 과도기적인 변화를 거칠 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경험 안 해봤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프랑스가 뭔가 작전을 계획하고 엘랑을 발휘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의도와 작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랑스군을 진짜 폄하할 수가 없는 것이 프랑스군이 이런 공격 교리가 나오게 된 이면에는 또 정보전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슐리펜 계획의 스토리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걸 프랑스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파이. 그렇습니다. 독일군 쪽에서 뭔가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데 분주한 것 같다라는 이런 낌새가 여기저기서 감지되면서 프랑스 정보부에서도 어떻게든 저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참모본부에 뭔가 끈앞풀을 심어서 정보를 빼낼 수 없을까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뭐. 막 여기저기 막 참모본부 주변 인물들을 갖다가 접촉하다가 드디어 내통자를 한 명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암호명이 프랑스 쪽에서 보는 암호명이 르방주라고 해서 방수. 영어로 하면 어벤져입니다. 어벤져. 네, 어벤져라는 이런 암호명을 가진 내통자가 프랑스 정보부에게 접촉을 해왔어요. 막 비밀 접선을 하는데 프랑스 정보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그 신원을 찾아내려고 엄청 신경을 썼는데도 끝끝내 누군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그 사람의 정체를 못 찾았다고요? 신원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정체는 끝끝내 몰랐어요. 정말 철저하게 했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진짜. 항상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한 다음에 넘겨줬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독일군 참모본부에 매년 갱신하는 작전 계획이 아니라 그 작전을 위한 동원 계획,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걸 딱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퍼즐을 맞출 수 있겠네. 오 이거 대어다 하면서 더 좀 줘보시오. 돈 얼마? 그러니까 하나하나 넘겨주는데 이때부터 굉장한 문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한 번에 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었을 때 이래지. 갈 길 머네. 그래서 딱 나가야지. 이때 그래서 이 라방주에한테 최종적으로 한 6만 프랑을 지불해서 6만 프랑이 지금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 나오고 그냥 뭐 샹젤리제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아무리 그래도 예. 군사 기밀을 팔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100% 믿을 수 있나? 혹시 이거 역정보 그치, 아닐까? 그치. 그런 의심해봐야지.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다른 걸로도 교차 검증을 해봅니다. 근데 교차 검증을 했는데 이때 프랑스 정보부가 무슨 정보를 입수했냐면 아까 얘기한 아헨 방면의 철도 증설 상황 보고하는 걸 딱 관찰이 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지. 실제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동원 계획도 그렇고 다 벨기에의 공격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퍼즐이 맞았군요. 그렇게.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고급 정보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1911년판 워게임 내부에서 실시한 워게임 보고서들까지만 이건 엄청난 고급 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건데. 네, 그래서 워게임이 넘어갔다는 거. 전쟁 이전에 프랑스도 결코 그냥 놀고 닭공만 생각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조프르 등장 전에 프랑스가 우리의 방어 중심을 벨기에 쪽으로 옮기려는 계획도 한번 세웠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독일이 그쪽으로 쳐들어올 수 있어, 벨기에 쪽으로. 근데 벨기에 앞에 방어 병력을 놓지 않은 건 우리가 수세적으로 나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건 엘랑이 아니지. 엘랑이 없어. 네. 잘 됐네. 그럼 우리 빈집털이 할 수 있겠네. 우리의 병력은 이 알자스 로엔 수복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을 해놓고 있다가 그쪽으로 회전 기동을 해두면 우리 빈집털이하러 가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17호 계획인 겁니다. 근데 여기엔 견해에 뒷받침한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독일 그 극악 무도한 놈들이 아무리 그래도 벨기에 분입국을 공격하겠어?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벨기에를 쳐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벨기에로 밀고 들어올 때 네. 우리가 이걸 막겠다고 벨기에 국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우리는. 근데 사실 그 벨기에는 중립국이긴 하지만 프랑스하고는 특수관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벨기에 문제가 아주 핵심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뭐냐면 네. 벨기에 뒤에 누가 있냐면 영국이 있어요. 그렇죠. 영국을 어떻게든 참전시켜야 되니까. 영국은 참전할 의무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삼국 협상이었기 때문에. 상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영국을 끌어들이는 바로 키가 벨기에예요. 그렇죠. 영국은 계속 우리는 벨기에 중립은 지켜줘야 돼라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벨기에 중립이 침해되면은 그거 깬 놈 부수러 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영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먼저 벨기에 못 들어가죠. 절대로. 프랑스가 먼저 들어가면 끝이에요, 끝. 우리 참전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프레의 17호 계획에도 가장 미지수로 남아있던 게 독일이 진짜 벨기에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오면은 우리도 안 들어가. 여기에 미지수였어요. 그래서 조프레가 어떻게 하냐면은 17호 계획의 전체 모습을 갖다가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참모본부 내에서만 공유하고 야전군 사령관들에게도 전체 그림을 안 줘요. 부분으로 쪼개서 너네 야전군이 담당할 계획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모습은 자기가 참모본부에서 갖고 있다가 확정되면 그때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17호 계획이 그 전에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허술하고 그치. 공격 일변도에 멍청한 계획이다. 자세한 게 없다. 구체적인 게 없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바로 이게 네.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편적으로 받았던 명령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후세사가들까지 이렇게 감쪽같이 속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프랑스군에게도 좀 더 상세한 계획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숨겨놓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17호 계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는 러시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게 들어갑니다. 진짜 프랑스는 다르죠. 네. 조프레가 이제 총참모장에 취임했을 1911년 무렵부터는 러시아도 전쟁 준비가 상당히 무르익은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군도 러일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상당히 이 회복을 했고 이때부터 양국의 군 관계자들이 이 만나면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야, 우리 전쟁하면은 우리는 한 달 만에 배치할 수 있어. 그래요? 우리는 3주 만에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20일 만에 배치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이 일어날 정도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무렵이 되면은 러시아와 이 밀약이 상당 수준이 진전이 돼갖고 러시아가 크게 지릅니다. 우리 동원한 다음에 14일 뒤부터 공격할게 독일을. 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주 만에. 지켰네요, 진짜 러시아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프르도 우린 11일 만에 그럼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끈하게 이번에 독일을 양면 전쟁의 덫에 빠뜨리죠. 우리 최단 시간에 같이 공격해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 그럼 독일 당황해서 무슨 계획이 있건 실행 못하고 우리 페이스에 말려들 겁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으로 나온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간과했던 게 러시아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17계획에서는 러시아 요소를 충분히 고려를 했었고 그렇죠. 필리핀 플랜은 그거를 무시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17계획에게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슐리펜, 비현실적으로 너무 빨라. 그렇게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6주였는데 러시아와 프랑스는 14일. 우린 11일. 이러면서 속도전을 지금 펼쳤단 말이죠. 게다가 독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친다. 뭐 이런 지금 계획까지도 세웠는데 저기 죄송한데 우리가 아니라 저기서 터졌다는데요? 어디요? 발칸에서 터졌습니다. 사실은 이 발칸반도의 사정이 뭐 지금도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시겠죠? 발칸의 별명이 유럽의 유럽의 화약고였습니다. 발칸반도를 놓고 또 각축을 벌이는 또 외부 세력이 바로 오스트리아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였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도 이렇게 다민족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가톨릭화해서 사실은 자기 체제 편으로 끌어들였고요.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아시겠지만 러시아, 프로이센, 그 오스트리아가 분할하면서 영토를 차지해서 어떤 그 힘을 꺾어놨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통제가 안 되는 민족이 바로 세르비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안에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포섭이 안 되고 동화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세르비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르비아인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은 큰일이죠. 사실은 큰일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세르비아인들에게 또 특권을 주자고 하니 이미 그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인들에게 특권을 줘서 이중왕족 체제가 됐는데 이 삼중왕족 체제가 되면은 이게 제국이 유지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어떻게 보면 골칫덩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됐었던 것이죠. 러시아도 세르비아인의 맏형격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야심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해의 패권을 주고 싶어 했고 예카테리나 대제부터 계속 차지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었어요. 그렇죠. 이스탄불을 차지해야지 흑해의 통로를 차지하는데 아예 그냥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명칭 놔두고 짜르그라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르그라드. 예, 황제의 도시라고 해서 예, 그만큼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금 보면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예. 그리스는 지금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러시아는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지금도 그런 예. 말을 합니까? 자르그라드는 말이. 안 하고 이제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극우적인 성향을 띈 사람들이 뭐 사이트를 만들 때 짜르그라드 이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밀려난 다음에 1910년대에 두 번의 전쟁이 벌어지죠. 제1차 발칸 전쟁, 제2차 발칸 전쟁. 그 발칸 전쟁이라는 게 그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까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한 유럽은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발칸 전쟁도 유럽 열강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 군부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다. 이 전투가 어떤 전투죠? 그러니까 1차 대전 이전에 벌어졌던 전투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오스만이 발칸에서 쫓겨나는 그런 계기가 된 전투인데 바로 이제 릴레 브루가즈 전투입니다. 근데 사실 1차 오스만 대 발칸 동맹군이 본격적으로 격돌한 첫 전투는 왜 키르크 킬리세 전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불가리아군이 대활약을 합니다. 불가리아군이 1912년 10월 22일에서 24일까지 사흘간 굉장히 승리를 해요. 이 불가리아군이. 10월 27일이 되니까 불가리아군은 키르크 킬리세에서 릴레 브루가즈 방면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뭐였냐? 이 조공부대가 있었어요. 불가리아군이. 이 제1군이 오스만군을 좌측방에서 포위할 때 주공부대인 제3군이 정면에서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불가리아 제3군이 진격을 하게 되는데 주공인 3군의 공격은 좀 순조로웠어요. 비교적. 왜냐하면 불가리아군 포병이 굉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훗날 모든 포병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불가리아군 포병이 보여줘요. 반면에 오스만군 포병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격이 최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공에서 좌측방에서 포위하기로 했던 1군 있죠. 이 1군이 지지부진해요. 이 1군이 지형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진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장소에 제때 도착을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불가리아군의 주공 3군하고 조공 1군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대가 양분돼서 오히려 3군도 포위될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휘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네. 이때 제3군 지휘관이 라드코 디미트리입니다. 이 라드코 디미트리는 예전에 러시아 오스만 전쟁, 그다음에 세르비아 불가리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베테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공세의 템포를 늦춰서 오스만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10월 29일에 야간 공격을 합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계속해서 공격의 국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스만군이 여기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요. 그리고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불가리아 군대가 파죽짓으로 밀고 나갔는데 네. 사실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 카탈카 라인이라고 위쪽에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밀리면 이스탄불 뺏깁니다. 이제 수도 이제 좁아지는 네, 그 그렇죠. 병목에 탁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도 여기에 정말 많은 병력을 집중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참호를 파요. 참으로. 참호를 파고 여기를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불가리아군이 아무래도 뚫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1차랑 2차의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사실 1차 같은 경우는 발칸 동맹이라는 게 맺어져가지고 발칸 반도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를 사실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이제 발칸 반도를 잃게 되고 사실상 유럽에 이제서 밀려나서 소아시아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형국이었던 거고 당연히 이제 이 국가들이 발칸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누가 더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 누가 더 많은 장을 차지하게 되는가 이걸 놓고 싸움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게 이제 불가리아였는데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리스가 가져가 버리고 뭐 하면서 이제 불만이 엄청나게 있던 상황 속에서 발칸 반도 국가들끼리 이제 전쟁을 한 게 그렇죠.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는데 전쟁 이후에는 불가리아 세력이 약화되고 세르비아가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 굉장히 미래전에 대한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격돌하게 될 많은 열강들이 여기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의 교훈들을 얻습니다.
방금 전에 뭐 야습 얘기해 주셨고 엘랑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걸 봤습니다. 불가리아가 이 당시에 군사사학자들 중에서는 유럽의 가장 선진화된 군대 중에 하나였다는 독일로부터.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장교들은 이미 독일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고 독일 참모본부의 여러 가지 이런 스케줄도 잘 따라하면서 훈련도 되게 열심히 했고 이 당시 또 놀라게 한 것이 불가리아의 어마어마한 동원 능력이었습니다. 불가리아 인구가 얼마였냐면은 430만이었는데 거의 뭐 그냥 이때 전쟁에 4분의 1. 60만 병력을 동원했어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인데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 병력을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죄단해 보내겠다는 얘기네 남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700만 명 동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 때. 국방비에 그 기분입니다. 몰빵했던 거죠 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단기 결전을 갖다가 치르는 거.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그 기세가 뒤처지지 않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 그래서 거대국,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오스만을 갖다가 꺾었다는 거는 역시 공격 정신이야. 라는 생각이 더더욱 굳어지게 된 겁니다. 치열한 공격 정신이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우리보다 덩치가 큰 상대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는.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충분히 배우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부터 화력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걸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당장 러일 전쟁에서는 러시아군 포병이 한 달 평균 8만 7천 발을 쐈다고 합니다. 근데 1차 발칸 전쟁에서 불가리아군 포병은 월간 25만 4천 발의 탄약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엘랑이 먹히는데 이 페이스로 각국이 화력도 증강한다면은 과연 그때도 이게 유지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탄약 소모가 어마어마해지는 이런 물량을 우리가 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모전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이렇게 회피하는 거지. 소모전 하기 전에 단기 결전으로 끝내면 돼. 또 중요한 건 아까 그 카탈카 라인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참호를 파고 방어를 하자 불가리아군이 그렇게 포병으로 쏟아 부어대도 못 들었잖아요. 이미 참호전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은 보고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네. 절반의 교훈 혹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요 연합군 그리고 동맹군의 무기들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1차 대전 초기에 프랑스군의 75mm 야전 속사포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야전포하고 비교해봐도 가장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보병을 지원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리고 독일군에는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케베르타 중포였죠. 이게 곡사포입니다. 직사포가 곡사포예요. 이 엄청난 크기의 포탄 때문에 방어력이 강한 적 요새나 방벽도 거의 한 방에 1톤짜리를 12km를 날려서 위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격을 하는 거죠. 일단 모신나가 영국군의 리엔필드 소총입니다. 리엔필드. 볼트의 손잡이가 약간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무쏘의 뿔 같아요. 분당 20발에서 30발을 쏴야 된다. 광란의 1분 걸렸어요. 1883년 하이람 맥심이라는 발명가. 탄띠 급탄식 전자동 기관총을 이 사람이 고안해낸 거죠. 보병한테 헬게이트가 열리는 순간이에요.